77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번 주 크네셋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의회가 창립 77주년이라는 중요한 기념일을 맞았지만 야당이 기념 행사를 보이콧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그 점을 확실히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의 내부 갈등은 현재 크네셋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 개혁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크네셋 자체도 노쇠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에 따르면 절실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관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도 항상 드라마가 따르고 스스로를 개혁하려 하면 헌법 위기를 촉발시키며 심지어 자신의 창립 기념일조차 정치적 전쟁터로 변하지 않고는 기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존 크네셋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원, 즉 세나트를 추가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자유센터인 K헤이루트의 대표 아미아드 코헨과 함께 이스라엘 최초의 입법 상원을 만드는 급진적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골마온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문제는 헌법 논의의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77년 된 기관 이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만 할까요? 아미아드님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보수주의 대표이시고 키루트라는 프로젝트에 계십니다. 저희는 K히룻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밖에서 뵙게 되어 두 배로 기쁩니다. 네, 이 기사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당신이 이스라엘 대통령에게도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JNS 시청자 여러분과 그 점을 공유하고 싶어요. 한 나라의 거버넌스를 다시 쓰려면 기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하신 대로 그 문제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와 정치 등에서의 본인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다수만 존재하는데 이것은 결함이 있는 다수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소수에게 많은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하레디 초정통파 유대인 사람들이 큰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좌파가 우리를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인구의 다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공공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크네세트를 반대하며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대법원을 칭찬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자유주의적인 부분, 즉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인구의 기반이 대법원을 통해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신뢰하지 않는 다수의 입법을 대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크네세트에 대한 신뢰 부족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파는 대법원, 좌파는 크네세트를 신뢰하지 않으며 양측 모두 타당한 농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좌파의 우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우려를 해소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네세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일 과반수 문제를 해결하고 대법원이 모든 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켜버린 사법 독재에 대한 우파의 우려도 해소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내부 논쟁의 열기를 낮출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정되길 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쟁 외에도 우리는 사법 충돌과 사법 개혁에 대해 매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혁신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아요. 그건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정말로 충분히 전체적이지는 않다고요. 우리 문제들, 특히 큰 문제들에 대해 합의에 기반한 해결책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입법 개혁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안한 상원 아이디어는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원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할 때 크네셋이 사법 개혁에서 시도한 것은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입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사들을 임명하는 사법위원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그것을 깨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입법을 심사하는 기구를 두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입법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2의 하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크네셋은 정당들의 반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정당이 있고 대부분 한 개인이 명단을 정해서 누가 될지 결정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립 구조로 인해 우리는 여러 면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구조의 의회, 즉 두 번째 의회를 두는 것입니다. 이 의회는 입법을 검토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하며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사기 바르막 박사와 함께 썼으며 이 잡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수 공공정책 저널입니다. 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선거인, 즉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선거인의 과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지역에서 각각 6명씩 총 3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년마다 2명씩 선출되며 어떤 면에서는 미국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각 지역에서 6명씩 총 36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15명이 선출되는데 명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국 선거에서 개인별로 선출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크네셋 구성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크네셋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5명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5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크네셋의 대부분 의원들은 실제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 없이 명단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안하는 이 상원, 즉 두 번째 의회에서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을 지지하는 인구를 배경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구마다 평균 150만에서 250만 명의 유권자가 있고 이런 지역구가 6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출될 전국 명부 인사들도 있습니다. 셋째,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총 15명, 2년에 한 번씩 5명씩, 그래서 총 15명입니다. 그리고 120명의 크네셋 의원들과 이스라엘의 81개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18명이 있습니다. 잠깐만 멈춰도 될까요? 제가 선생님의 기사를 여러 번 읽었는데 벌써 제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제 잘못이지만 상위 단계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즉 선생님 자신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대중을 위한 새로운 대표 방식을 만들고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더 대표성 있는 정책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71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 1년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셨죠.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를 바꾸신 거죠. 요약해 볼 테니 선생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제가 억지로라도 선생님을 법적인 질문들로 끌고 갈 거예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법안은 크네세트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상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이 크네세트의 모든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입법 과정을 늦추고 있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분명히 상원 의원들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상원 의원들은 각각 6년 임기에 서로 다른 유권자들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날 문제는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원들이 입법 전에 대법원 입장을 먼저 고민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법원과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원과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의회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입법이 과도해 국민 자유가 여러 방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대중에게 가장 좋고 무엇이 지역 연합에 좋은지 말이죠. 이제 좌파가 말하듯이 네, 그것이 큰 변화입니다. 곧 변화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다른 점들도 살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정치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임명입니다. 맞아요. 오늘날에는 모든 주요 임명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당하고 판사들이 심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 이의 제기뿐 아니라 우선 위원회 임명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우 관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내에서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원하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장관이 아주 낮은 급여로 6명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처에서 모든 주요 운영 책임자들은 이전 장관에게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야당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관리하는 조직이 당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건 아주 아주 오래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 혼란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혼란은 나라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원이 모든 고위 임명자를 인준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임명자를, 고위 임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명자를 인준하게 된 거죠. 하지만 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답하려는 질문은 행정부, 즉 정부와 입법부, 즉 크네셋의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두 번째 하원을 두는 인센티브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그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자신들의 정책을 실행할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해야겠지만 두 번째 하원을 만들기 위해 입법해야 하는 기관은 크네셋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내 입법을 검토하는 최고이자 추상적인 권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른 권력을 갖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정부가 원하는 누구든 임명할 수 있다면 물론 상원 의원들이 승인하는 위원회를 통해서겠지만요.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지만 민주적인 기회입니다. 그들은 위원회나 오늘날 사실상 정부의 모든 임명을 좌우하는 노동조합들에 의해 지시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가족과 조부모님은 이츠하크 샤미르와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츠하크 샤미르를 방문하러 갔죠. 그리고 그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그분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대화에서 기억에 남아 수십 년 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제 아버지가 그분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그 질문이 여러 가지 후회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 중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수 진영은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사람을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이건 시대에는 인사가 곧 정책이다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80년대 총리의 말이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두 번째로 대학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당신이 임명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의 관점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K히루대에서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임명에 대한 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제가 장관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봐 나에게 이런 고위직 임명이 있어 거의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우패는 재능 있고 경험 많은 인물이 부족합니다. 좌파는 내부적으로 임명하며 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서 정부에 채용되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자체가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구조 때문에 정부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의견이 맞는 올바른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더 유연합니다. 오늘날 네, 저는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디어 세계를 단순히 익숙하게 해준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라, 시볼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포럼이 법조계에서 잘 작동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도 제가 조금 있다가 언급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구조적 변화 뒤에 있는 문화적 변화 측면에서 하지만 분명히 제 생각에는 나라의 미래에 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아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저는 이 문제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몇 가지를 더 나열해 볼게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는 헌법적 감독이에요. 여기서 상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대법원이 더 이상 사법 심사 권한을 갖지 않아요. 단지 불법적으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없지만 상원은 어떤 법이든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헌법적 함의가 있는 모든 사법적 의견에 대해서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소급해서도 그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국가조사위원회였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예요. 10월 7일 이후로 누가 그 조사를 이끌고 인원을 구성하고 그 범위를 정의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대화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조약 비준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비전에서는 그렇죠.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존재한다면 이런 다양한 권한들이요. 새롭고 다양하며 더 깊은 의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권자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다양한 대표들을 선출하는지에 대한 이해죠. 제 말은 만약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늘날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이건 수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비전이죠.
하지만 맞아요. 우선 이스라엘의 정치는 훨씬 더 정교해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치인들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네타냐후, 리버만, 데리, 리츠만, 가프니, 음, 베니 간츠 모두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라피드, 이르골란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90년대부터 리쿠드의 많은 지도자들 리보 이런 사람들 모두가 90년대 출신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정치 길드가 스스로 만든 많은 법적 제한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기업과 정신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네셋이라는 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진입이 생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정치적 기업과 정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예루살렘이나 구지단 지역에서 150만 명 이사는 저의 지역구에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출마해 40만 명 이 저를 위해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오늘날 정당과 정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년 반의 전쟁과 1년 반 동안의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로 크네세트에 출마하는 새로운 정당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없고 앞으로 생기길 바랍니다. 신생 정당들이 직면한 기준선과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저는 120명의 모든 의원들 이 정치 신생 정당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상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즉 들어봐 너희는 실패했으니 우리가 너희 대신 나서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기업과 정신이 발휘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로 선출되는 과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아니 매우 개방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날입니다. 사회 집단과 정치 세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레디는 하레디에게 투표하고 시온주의 종교인들도 투표하고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스파디는 샤스에 투표합니다. 그리고 리쿠드도 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사회적 구조 사이에는 정렬이 있지만 우리가 크네세트 내에서 믿을 만한 진정한 정책 구조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지역화하고 상원 내에 다양한 그룹을 만들면 정치적 논쟁이 확장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제 중심적이고 이슈 중심적이며 정책 중심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는 사회 중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크네세트의 사회적 구조도 깨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은 연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크네세트에서 징병법을 예로 들어보면 실제로 그것은 연정과 야당 구조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진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것은 연정과 야당의 구조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법원을 통과하지 못할 걸 알기에 지금은 정치적 게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원이 생기는 순간 이제 그들과 소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 하레디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은 크네셋에서 예순한 번째 결정적인 표를 가지고 있어서 크네셋에서는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이 훨씬 더 깊어지고 담론도 훨씬 더 깊어지며 훨씬 더 정책 중심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세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다른 이슈를 선택해 이 제도가 해당 이슈 논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좁은 의미로 보여주세요. 우선 그 하레딤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15 자금 지원을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저는 예15 자금 지원에 찬성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해 보죠. 저는 예15세 자금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연정 입장에서는 연정을 유지해야 해서 그렇죠. 하지만 두 번째로 상원이 있다면 그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수 의견을 반영하므로 대법원을 자금 통과 거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은 필요하며 두 개의 다수를 설득해야 합니다. 두 개의 의회가 지지하고 있으니 단순히 연합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회가 들어보세요.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건 많은 돈이 아니고 좋으며 양쪽 의회 모두에게 타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 불일치나 공적 담론에서 두 개의 의회가 있다면 그것에 찬성 투표를 한다면 그 주제에 대한 합의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연정 체제를 깨뜨릴 것이고 그게 여기서 핵심 주장입니다. 연정은 두 번째 의회 통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의회는 연정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입법이 그렇게 됩니다. 예순한 번째 표를 가진 정당들은 자신들의 권한 제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연합이 자신의 요구에 따라 투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원이 6년 임기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확실히 이런 2년 선거 주기에서는 상원의 3분의 1이 항상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셨죠. 그게 삶을 흥미롭게 만드네요. 그 흥미로운 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크네셋에 대해요. 지금은 전쟁으로 아주 이상한 시기인데 크네셋은 보통 임기를 다 못 채웁니다. 상원도 있을 수 있고 3번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요. 크네셋 평균 임기는 3년 반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5번의 선거 주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78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크네셋의 평균 임기는 3년 반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의회 시스템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상원 말이에요. 상원의 재미있는 점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상원에서 과반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년 반 후에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맞춰 법안을 제출할 것이고 여러 지역의 국민들을 설득해서 제 제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나 서기들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그냥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려는 거죠. 그들이 2년 차나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대중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이 생기면서 입법을 하도록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가 생기면 선출된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의 목표입니다. 지금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네, 저는 입법을 최대한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입법을 지연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위해 투표하고 싶다 같은 추상적 입법은 모든 입법이 그렇고 크네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절반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정치 노선은 우리가 선을 지지하고 악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체계가 잡혔죠. 그들의 동기 구조는 재선에 있는 겁니다. 연방주의자 논문에서도 하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년마다 재선을 해야 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을 달래야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원 의원은 앉아서 나는 여기 있고 임기가 6년이나 돼. 내 임기를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제 머리 위에 당도 없어요. 당이 없으신가요? 당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없었죠. 하지만 당신은 정당이 아닌 개인으로 선출돼요. 저는 정당에 속할 수 있고 상원에서 연합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 방식으로 재선되어야 해요. 그들은 그래 나는 개인이고 싶어. 너희가 날 위협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독립적인 두 번째 의회를 만들고 있는 거고 실제로 더 전략적인 문제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국민을 달래는 게 아니라 국민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걸 70명의 전문 정치인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분히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감시 기능을 넘겨받도록 설계된 조직이에요. 네, 확실히 오늘날 크네셋은 크네셋과 정부가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크네셋은 여러 면에서 거의 행정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정부가 원하는 크네셋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입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원은 행정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들은 중요한 법안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이게 불만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법 우위와 관련된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우파가 좌파가 집권하면 불평하고 좌파가 우파가 집권하면 불평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기본적으로 누구나 동의하는 게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이든 누구든 간에 크네셋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실제로 국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당신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제2의 하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다시 훨씬 더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알겠어? 그게 감독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적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이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상원이 모든 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 생각. 우선 모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모든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요. 맞죠? 크네세트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혼자서 통과시키지는 못해요. 하지만 두 번째로 지금 우리는 법률 시스템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의 해답은 크네세트보다 더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가진 상원을 통해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자체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부분은 소급 적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선 상원이 직접 입법함으로써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게 되고 주로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크네셋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정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에 헌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헌법에 동의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게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30, 40% 정도는 그 게임의 규칙, 즉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력을 대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대법원이 입법에 대해 의무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법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법을 어떻게 제정하는지에 대한 입법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정부가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사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본래 기능과 특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행정부를 정확히 감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헌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토는 상원 자체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제부터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든 결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에게 물어봤어요. 거의 이런 느낌이었죠. 알죠?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논지는 사법개혁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의 핵심으로 사법개혁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안정성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된 아이디어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기사는 곧 영어로도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야죠. 네.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그리스 철학부터 연방주의자 논문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실제 경험까지 모두 참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사법개혁 당시 적어도 초기에는 가장 큰 반대 의견이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다, 너무 큰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권한을 이 크네셋, 이 정부에 주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등등. 그리고 이 개혁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고 이미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지지를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법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의 가장 대담한 꿈속에서도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개혁조차도 판결을 되돌리거나 사건들을 뒤엎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이해하게 했지만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결합과 결혼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판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개혁에서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좋은 농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법개혁에 대해서요. 61표로 한 의회에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제 생각에는 그건 결함이 있는 논리이고 과소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대법원이 법을 검토해서 무효화하면 그걸 갖고 싶어 했어요. 마치 뭐라고 하죠? 영어로 피스카티트 가브루트 무효화 조항. 무효화 교차 조항 미안합니다. 음, 네, 저는 61조 방식이 민주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프칸의 주장도 여러 면에서 옳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라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솔직합니다. 개혁 속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겸손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법원을 약화시키고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혁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카디드는 무엇인가요? 명확히 알고 싶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전달한 바로는 그들의 비전은 의회 우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신차를 인터뷰했어요. 아마 거의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크네셋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61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여긴 부족 사회라 연정이 균형을 맞추니 제약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크네세트가 약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못 해결하고 있어요. 그들은 크네세트가 너무 강해지고 실제적인 경계가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진정한 해결책은 민주적인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개혁을 비판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판사임명위원회 구성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먼저 우리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당신 사람을 둔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제안했습니다. 위원회에 4명의 자리를 두고 4명은 연합 측에서 맞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6명 과반수가 필요하면 4대4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6명의 과반수가 필요하니까 결국 타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믿습니다.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도적인 판사,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10년 후에는 중도적인 대법원이 될 것입니다. 중도 인물을 선택하고 타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츠락 하밋 같은 극단주의자와 다른 이들이 있지만 나는 내 극단주의자들, 즉 비톤과 박씨를 원합니다. 하지만 박신과 비톤은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양쪽 모두와 타협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사법선출위원회가 전체 시스템의 판사들을 임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상원이 관여하게 돼요. 네. 저희 기사는 상원이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지 판사들이나 변호사 협회의 의사가 아닙니다. 이 둘은 어디에서든 판사 임명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네셋이 아니라 상원, 즉 상원이 2년에 한 번씩 3분의 1 이자해선되어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모두가 6년 임기를 가지게 되고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위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정치적 분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7차 수정헌법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어떻게 매우 비슷해졌는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 네. 오늘날 그들이 50대 50으로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원이 17차 수정헌법 이전에는 각 주의 하원에서 선출된 미국 엘리트들을 대표하는 곳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주의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대중적인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원의 인센티브 구조가 하원과 매우 비슷해졌고 실제로 두 기관이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인센티브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위원회에서 선출되고 일부는 지역에서 선출되며 일부는 전국적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선출되는 기준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제가 베르셰바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그 지역구를 조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베두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그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다양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정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매 2년마다 모든 지역구에서 선거가 있고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법안을 만들고 싶다면 예를 들어 70명이 기준이라면 다수당이 36명과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는 누군가를 임명할 곳을 찾아야 하지만 위원회는 또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복잡한 게임과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조직된 혼돈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헌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헌법을 가능하게 할 신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긴박함을 덜어줄 수도 있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는 항상 오늘날 이스라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전이 부족하고 구조에만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뢰를 얻는 방법은 단순히 구조를 계속 개혁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보이길 원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비전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우파가 분명히 그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좌파도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좌파가 하는 많은 일들은 단지 우파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정말로 그걸 하고 있지 않고 만약 누군가가 한다면 그건 권리장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비전이 담긴 책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덜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주요 구조적 개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요. 우리는 지금 파라차티트로스에 있으며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파라차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라카티 테오로. 십계명 이전입니다. 그 부분에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들어봐, 여기 사법 개혁이 필요해, 이렇게는 관리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성경 용어를 보면 왜 그게 중요할까요? 십계명 바로 한 단락 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답은 규칙을 받아들일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곧 규칙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 다음 부분,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모든 규칙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어, 음, 노예에 관한 규칙들과 사람들이 서로 해치는 것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파팀 부분에 나오는 많은 경제적 규칙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을 갖기 전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돈된 그릇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법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는 방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생각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인 국가의 의미와 존재는 오랜 논쟁거리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르난데스 데 수토, 즉 미스터 캐피탈리즘의 책은 중요합니다. 그는 자유 경제를 위해 안정적인 사법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감수한 뒤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그 규칙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유대인 국가가 무엇인지보다 게임의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게임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분열 속에서도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또 한 사람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말 다시 해도 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둘째,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결정을 내리는 합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헌법을 추가하고 싶은데 읽어보면 꽤 지루한 법률 문서입니다. 헌법과 함께 서명된 수정 조항들은 헌법의 일부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정 조항인 언론의 자유, 총기 소유의 자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이죠. 연방주의자 논문은 수정 조항을 덜 다룹니다. 그들은 절차, 그리고 국민들이 그 절차를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또한 긴장감과 유인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했는지, 중앙 집권적 권력이 누구에게도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사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된 국가의 첫 단계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은 운명도 가져야 하고 사상도 가져야 하며 정체성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결코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학이 나오기 전부터 존재했고 그런 문학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합 시절, 즉 1776년 연합에서 실패했습니다. 구조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아이디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체나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크네셋이죠. 맞죠? 당신은 기본적으로 크네셋에 가서 당신들의 권력을 줄이세요. 권력을 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늘날 법률 시스템이 정책 결정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곳에서도 당신이 마주하게 될 다른 정치적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우선 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는 헌법제정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이 일을 해야 했고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국민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 했죠.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왜 그게 통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건데 우리는 이미 국민들에게 권한을 인정받은 크네셋이 있는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네셋을 우회하려고 하는 질문에서 크네셋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크네셋이 일부 권력을 잃는 대신 다른 권력을 얻는데 어떤 유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대답은 개혁이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해결하지 못했고 대신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그들은 즉 자의적인 판사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악할 수도 있는 기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야망이 있고 나는 그 점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는 크네셋을 상원의원 일부를 임명하는 위원회에 넣었다. 왜냐하면 나는 크네셋이 실제로 상원과 관계를 맺어서 서로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동기를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크네셋은 일부 권력을 잃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법원이 그들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크네셋이 실제로 좋은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고 그동안 그걸 바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 말했듯이 다음 임기에도 우리도 실패할 것 같다. 그의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판사 임명을 중단해 대법원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파는 건 어떻게 하죠? 제 말은 대중의 회의론자들이나 법조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인가요? 방금 야리브 레빈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교착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기구를 만들어 대법원의 항소를 받아들이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법원은 최초이자 최종 법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들의 결정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항소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건 헌법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침해예요. 서방 국가들 중에서 대법원이 1심 법원인 곳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해결책은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크네셋이 입법하고 임명하자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원에 임명한 사람들이 항소를 기각해 입법을 검토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결국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게임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임명할 거고 우리가 상원 아니 헌법재판소를 갖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항소를 취소할 거예요. 그들의 항소를. 그래서 저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제 주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대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그걸 입법화하고 두 번째 의회를 설립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 의회가 없다고요? 네, 우리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간접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대법원 자체를 바꾸는 대신 그 옆에 두 번째 의회를 만드는 거죠. 알겠어요. 즉, 기존 세력과는 싸울 수 없다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 천재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저는 관료제와 기존 사법부의 뿌리내린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전체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 기사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35페이지나 돼요. 영어로도 그만큼이나 길거나 더 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새로운 질문의 세계를 열어줘요. 좋아요. 그런데 혹시 이 아이디어에 대해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아니면 기사에 실리지 않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으셨고 댓글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루지 않은 게 저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2014년에 아예르 차키드가 법률 자문 역할을 재구성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법률 자문 역할에 관한 이야기죠. 그걸 두 개로 나누려고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역할로 나누는 거죠. 하나는 검사이고 하나는 법률 자문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이 두 역할이 하나의 직책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각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아예다 차키드와 네타냐후가 그 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쟁점은 법률 자문을 두 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법률 자문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와인스타인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더니 장관들 중에서 당신, 그리고 당신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그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앞에 진행 중인 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선출된 공직자들을 조사하면서 동시에 법률 자문 역할까지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하게 결국 그들은 그 문제를 종결했고 투표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명백하게도 그는 그냥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만약 시도하면 너희 모두를 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이스라엘 시스템에서의 사기입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검찰은 선출된 공직자들에 대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전에도 이전에도 하지만 데릭 핀차시 사건에서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 내에 벤 비르가 약 25년 전에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왜 크네셋에 있을 수 없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실제로 논의 중인 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벤 비르를 해임하지 않느냐고 넷냐냐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인데 민주주의 관점에선 말이 안 됩니다. 제 말은 당신이 그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장관도 해임을 지지한다는 메모를 법적 근거 없이 발표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상원이, 즉 상원의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미국 시스템처럼 우리는 제2의 상원에서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청문회를 연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선출직 공무원이 기소되어야 한다면, 즉 경찰이 와서 이 사람에게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조사를 시작하려면 상원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원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법적 절차든 적합한 방식을 찾겠지만 반드시 선출된 공직자를 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법률 시스템은 선출된 공직자들을 전략적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블루 칼라 범죄보다 돈과 자산에 훨씬 더 많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이로 인해 경찰과 검사들은 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정치적 권력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도난당했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2만 1,000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타냐후 기소에 5억 셰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어떤 탄핵도 상원을 통한 선출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을 기소하는 부담과 투자도 줄어듭니다. 최고의 방법은 탄핵은 상원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상원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자료를 다시 가져오면 이것은 제안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사에서 제기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원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람이 시장이든 크네셋 의원이든 상원 의원이든 이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는 탄핵 절차가 있고 상원 선출 인물이라면 크네셋도 탄핵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출된 공직자를 기소하는 동일한 논리는 관료제가 아니라 선출된 공직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 받은 모든 댓글, 질문, 피드백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었던 비판은 무엇이었나요? 분명히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게 가장 뻔한 비판이죠.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은 제 생각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일 거라는 기대를 쓰고 있지만요.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누군가는 반드시 장악할 방법을 찾지만 당신은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다른 미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더 낫고 그걸로 놀 수 있어요. 당신은 예측 불가한 미친 존재를 추가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골렘을 만들고 있군요. 알겠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그 부분을 이미 어느 정도 언급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관점에서는 그게 거의 좋은 일이라고 하셨죠. 저는 보통 단순함을 선호하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여기서 문제는 그걸 진입시키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아마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해야겠네요. 정장을 입은 당신을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 총을 들고 제복을 입은 모습만 봤으니까요. 이제 목요일이 끝나면 예비군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적어도 다음번까지는요. 그들이 저를 부르면 다시 가야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해요. 정말 항상 반가웠어요. 곧 다시 만나요.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